개념이 확장 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확장 억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한국을 때리려고 하면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해서 북한이 한국을 못 때리게 한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당연히 이게 해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해구산이라는 용어가 쓰였었는데 어느 순간 확장 억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장 억제는 뭐 해구산은 뭐야? 이러는데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 그 전략자산이라는 말도 신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자, 국제정치학에서요, 전략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무기, 즉 핵무기를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무기. 그러니까 전략자산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자산.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나 핵무기를 장착한 함대나 핵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즉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유식하고 어려운 말로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을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를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온다는 얘기는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를 때릴 수 있는 핵무기 수단이 한반도에 와서 나를 때리는 훈련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전략자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근데 윤석열 등장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려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외교 일정입니다. 왜냐? 이제 막 정부가 출범했어요. 그것도 자기 당 정부가 정권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외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다 들어요. 이 보고 듣는 것만도 한 달 들어갑니다. 보고를 쭉 듣고, 아,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그러면은 이러한 기조로 대미 외교를 하고 대중 외교를 하고 대외교를 하고 이거를 짠 다음에 그럼 우리는 누구랑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 보통 그래서 통상적인 국가가 정부가 출범하면은 빨라야 두세 달 후에나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얘기는요, 이겁니다. 윤석열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바이든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한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나 갈게 이거예요. 이때 바이든이 일본에서 일정이 있었거든요. 일본 간 김에 잠깐 건너갈게, 좀 보자. 오, 그래? 이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에게 농간당한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 이거예요. 말들이 진짜 어렵죠? 규칙 이분들이 있어. 아, 정말. 자, 누가 만든 규칙이겠어요? 미국이 만든 규칙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이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촉진하자는 얘기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혼내자. 쉽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이것도 말이 참 어렵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봤는데, 자, 포괄동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전략동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건 좀 안 중요해요. 핵심은 글로벌 동맹입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전례를 보였어요. 북한, 한반도에서 북한이 때리면 어떡하지? 이거는데 이제 한미동맹은 글로벌 동맹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함께 하는 거예요. 대만 전쟁 함께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간다.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갖게 한 거죠. 5월 21일 날 이거를 합의를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합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거예요.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얘네들을 정지하기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작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요, 이제 한미동맹은 글로벌, 미국이 하는 세계 모든 분쟁에 한국은 함께 가는 그런 합의가 된 것이고, 북한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무기체계를 수시로 한반도에 들여보내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제 이러한 미국의 무기체계들이 한반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9월 달에 한반도에 들어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전략 무기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수십 대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작년 9월 25일인가요? 이렇게 했었죠. 자, 아시겠지만요,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훈련들이 끊임없이 진행됐어요. 제가 일지를 다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패턴이 보입니다. 한미가 하면은 불대응합니다. 한미가 하면은 대응하고, 한미가 하면 대응, 한미하면 대응. 보통 우리 언론에서는요,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위협한다 하는데요, 북한은요, 대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부산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단거리 미사일 60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거기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600km예요. 뭐예요? 로널드 레이건 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잠수함이 들어오면은 잠수함 기지를 때리는, 전투기가 들어오면은 전투기 그 공군 기지를 때리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작년 10월, 11월 끊임없이 진행을 했어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응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작년 11월 달에요, 주한미군은 우주군 부대가 만들어져요. 우주 어딥니까? 달, 화성, 이런 데 갔죠. 자, 우주군이 뭐냐면요. 자, 제가 미국 우주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우주군, US 스페이스 커맨드, 우주군 사령부입니다. 사령부인데, 우주군 사령부는 뭐 하는 곳이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우주 공간을 관할하는 역할을 우주군 사령부가 한다입니다. 우주군 사령부는 땅에서부터 해발고도 100km 이상. 해발고도 100km 이상이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해발고도 100km. 여러분,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죠. 사드가 THAAD예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합니다. 자,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는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체계, 방어 체계입니까?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체계입니까?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체계라고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죠. 고고도예요. 고고도가 100km 이상의 높이를 고고도라고 해요. 즉, 사드의 고고도와 이 해발고도 100km는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드의 고고도가 북한이 한국을 때리는 거는 100km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뭐냐?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움직이는 고도가 100km인 거예요. 따라서 사드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보드 방어라고 하는 이유는 고고도 100km 이상을 탐지해서 그쪽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보드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군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결국 주한미군 사령부에 우주군 사령부에서 했는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발고도 100km 이상, 즉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고도, 이거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특수사령부가 주한미군에 설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은 한국을 방어하는 동맹이 아닌 거예요. 미국을 방어하는 동맹이 되는 거예요. 점점. 왜?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상황들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되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 있고, 작년 6월 달에 기억나세요? 아니, 왜 한국 대통령이 왜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다들 궁금해 했죠? 제가 보기에는요, 정상적인 겁니다. 왜? 5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한미 글로벌 동맹을 합의를 한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가려고 5월 달에 와서 한미 동맹은 글로벌이야,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자, 나토는 아시겠지만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군사 동맹체죠. 북대서양에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모이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4개의 동맹국이 이 회의에 초청이 돼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봤더니 나토 정상회의에서 뭘 합의를 봐냐? 이거를 합의를 봅니다. 요즘 오늘 어려운 단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략 개념. 나토가 49년도에 만들어져요. 49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지금까지 8번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달이 8번째 나토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문건을 합의를 본 거예요. 이 문건 안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의 위협, 맞죠? 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토 전략 개념 역사상 처음으로 차이나 중국이 이 문서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은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자, 이 문건을 보면은 러시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중국이 더 나쁜 놈입니까? 중국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 작년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는요, 이거예요. 자, 우리 눈앞에는 러시아라는 나쁜 놈이 있어. 우리는 얘랑 싸워야 돼. 근데 얘랑 싸우고 나서 끝나냐? 아니야. 저 뒤에는 훨씬 더 나쁜 놈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는 쟤랑도 싸워야 돼. 이거를 합의합니다. 여기에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 나토 국가와 아시아 4개 국가를 한자리에 미국이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과 아시아 동맹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네. 무슨 말이냐?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한국은 완벽하게 편입이 되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포탄 제도 또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만 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 결국은요, 전쟁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러시아랑 미국이 치열한 외교 갈등을 빚고 있죠. 미국이랑 중국이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해소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보통요, 외교적 갈등은 해결하기 위한 외교를 기울여가지고 타협이 되는 이 과정의 연속인데, 이것이 끝내 해결이 안 되면 전쟁으로 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세계는 지금 이런 전쟁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미국 하원 의장, 미국 서열 3위,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요, 갑자기 대만을 방문해요. 말레이시아에서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가 대만으로 가고 있을 때 중국 전투기가 그 비행기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 중국의 항공모함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모입니다. 그게 작년 8월 초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왜 그랬냐? 낸시 펠로시는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이거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78년도에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중국은 한 개밖에 없다. 요즘 뉴스에 하나의 중국 이런 말만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합의를 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미중 관계가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국교를 맺었어요. 근데 중국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랑 국가관계를 맺는 순간 대만은 뭐예요?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78년 12월 31일 날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79년 1월 1일 대만과의 수교는 끊어집니다. 그 후로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한 번도 대만을 당연히 안 갔죠. 작년 8월 달에 대만을 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다시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이거는 중국에게는 영린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대만 간다고 했을 때요, 시진핑이 자기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푸놈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보죠. 한미일 회담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미동맹이고 미일동맹인데 한일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해봤자 공동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를 잘 안 해요. 원래. 왜냐면은 한일이 있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안 해. 근데 작년 11월에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앞서게 있었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이다. 뭐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한미일의 적이다. 라고 합의를 보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북한의 미사일을 공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어요. 미일 사이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어요. 한미일이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미일 사이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작년 12월 달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뭐였습니까? 적기지 공격 능력. 아시겠지만요,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평화헌법상.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물론 군대이지만은. 네? 어쨌거나, 헌법상으로는. 근데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일본은요, 아직까지 헌법상으로는 일본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수강요 원칙. 전수강요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령 자위대가 군사력을 썼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의 경우, 북한이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일본을 때렸을 때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위대는요, 방어용 무기만을 가지고 있었지 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12월 때 드디어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점점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푸놈펜에서 합의한 한미일 동맹, 이것이 흐름을 같이 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뭐였어요?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모시기. 말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북한 얘기는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요, 공통적으로 NCND라고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너 핵무기 있니, 없니? 글쎄. 너 핵무기 몇 개 있니? 글쎄. 너 핵무기 언제 쓸 거니? 글쎄. 있다, 없다, 딱 부러지게 말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모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핵 정책입니다. 근데 북한은요, 자신의 핵 정책을요,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는 핵무기를 쓴다. 이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을요, 법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요, 노동신문에 공개합니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 북한이 드디어 한국을 때리려고 한다. 자, 북한이 핵 법령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이럴 때 핵무기를 쓴다. 다른 말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핵무기는 안 쓴다.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요,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북한 핵 정책은 투명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건데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없는데 이 법령에는요,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당연히 김정은 최고사령관, 아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적혀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이러할 경우에 핵무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아니면 누구도 명령을 못 내려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몸이 아파가지고 픽 쓰러졌거든요. 근데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해야 될 상황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명령을 못 내려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뭐가 있냐? 만약에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외부의 어떠한 충격으로 신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에는 핵무기는 자동으로 발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작년 10월달 혹시 여러분들 강릉에서 한참 훈련할 때 강릉에서 한국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오발돼가지고 강릉 기지에 떨어져 있었죠. 얘가 만약에 강릉 군사 기지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만약에 강릉 시내 아파트 단지에 떨어졌어요. 만약에 얘가 강릉과 북한이 별로 멀지 않거든요.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원산으로 날아갔어요. 하필 그날 원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었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냥 막 흔들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작년에 이제 만듭니다. 이건 핵무력 기성 올해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는 초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전략자산을 끊임없이 한반도에 들여 보낼 것이고, 북한은 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이다. 점점 더 위험 수위는 올라간다. 만약에 전략자산에, 자, 미국이 보내는, 자, 작년까지는요,
전략 자산에 핵무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것을 보였어요. 만약에 올해 한미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북한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 한반도 위험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국제적인 신냉전과 더불어서 한반도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만을 보고서는 한반도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처음에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죠. 작년 11월달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재미난 기사를 냈어요.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는데 실제로 대러 제재 이후에 실제 그 나라와 러시아의 무역량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이런 거죠. 자, 미국은 35%가 적었어요. 영국은 79%가 적었어요. 아시겠죠? 작년 영국 난리 났었죠. 막 에너지 가격 오르고 러시아가 급속하게 되니까. 영국이 이만큼 올랐다면은 영국 못지않게 유럽에서 미국의 강력한 나토 동맹국인 독일은 어땠을까? 독일을 봤더니 에게 마이너스 3%밖에 안 줄었어요. 독일은 거의 줄지 않았죠. 이렇고 아시아의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볼까요? 어머! 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일본처럼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말로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는요, 교역량이 늘었습니다. 한국 보실래요? 마이너스 17%. 영국, 스웨덴 나오면 가장 많이 준 나라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벨기에 81%, 네덜란드 30% 플러스, 스페인 플러스, 터키 200%, 인도 300% 올랐어요. 인도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3분의 1 가격으로 사요. 이거를 동남아시아에 제각받고 팔고 있어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한국이 지금 최고의 대부대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아무튼,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미국의 대러 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어요.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요, 13%만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는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별로 참여 안 해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이스라엘 참여 안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참여 안 해요. 터키, 바토게 참여 안 해요. 이런 나라들. 독일 숄츠 총리가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독일은 진영 대결을 반대한다. 미국은 우리한테 진영 대결하라고 자기 편에 살아가는데 나는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사우디 살만 왕세자. 엄청나게 환대하죠. 환대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 제1의 석유 수입 국가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 고객이 왔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환대를 했죠. 뭘 합의를 했냐? 이거를 합의를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한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전 세계의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갔어요. 지금까지. 러시아도 중국도 이제 이것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겁니다. 아,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또 하나 재미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도표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사는 나라를 GDP로 표준하잖아요. 국내 총생산, 그죠? 하는데 아시겠지만은요, 화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10만원과 지금의 10만원과 1년에 10만원의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구매력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정확한 가치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PPP라고 합니다. PPP를 기준으로 해서 GDP를 환산을 해봤더니 작년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우리 내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G7,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가하죠. G7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여러분,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에요. 자, PPP를 환산한 거 어때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얘네가 G7이에요? 걔네가 G7이에요? 이제 G7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일본에서 모이는 G7, 자, 어디 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뒤에 있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15위까지 해서 미국 편에 붙어있는 나라들 더해봤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붙어있는 나라들 더해봤더니 더한 결과, 이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큽니까? 이제는 브릭스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미국이랑 붙어 먹는 것이 이익입니까? 중국이랑 붙어 먹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이제는 순수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랑 붙어 먹는 것이 이익이 되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전통적인 한미 관계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익을 챙기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1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여왔었던 미군이 철수합니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요, 그동안 있었던 문서들을 소각하느라고 나온 연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들에게 말하지 않고 미군이 떠나려고 하니까 같이 데려가라고 막 비행기에 막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다시 집권했죠. 탈레반 세력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유히 떠납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정신 없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요, 예전에 어떠한 나라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디냐? 청나라 아편전쟁. 청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에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물론 영국 놈들이 이제 아편을 판 것인데 아편에 쩔어 있었죠.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청나라 이거 이후에 소멸했죠. 차츰차츰 이제 미국의 세계는 소멸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워낙에 미국 언론만 주되게 받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이랑 떨어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지만은요, 이제 세계는 점점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만 있잖아요. 명청교체기. 명나라가 소멸하고 청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청일전쟁, 청나라가 소멸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요, 명청교체기 때요, 처음에 지배 세력들은 철저하게 명나라에 붙어야 된다. 근데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집권하는 순간 가장 철저했었던 친명파들이 제일 먼저 친청파로 둔갑을 합니다. 친청파들이요, 나중에 제일 먼저 친일파로 둔갑을 합니다. 친일파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친미파로 둔갑을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앞서서는 이제 미국이 소멸하고 이제는 중국이 더 커졌다 하면은요, 이 친미파들이 제일 먼저 친중파로 둔갑을 할 겁니다.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패권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 지배 질서가 지금 와야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실컷 좋고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시대가 소멸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신냉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신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질서의 사실 3차 세계대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아직 우리가요, 그만큼 국력이 세지 않아가지고 이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요, 이 신냉전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최소한 지금처럼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완벽하게 신냉전 돌격대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한반도 전쟁 등등. 저는 그래서 선택의 저는 유일하게 저는 하나다. 저는요, 10년 전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탈미 연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이탈해야 됩니다. 이제는 70년 넘게 미국 중심 사회였는데 미국의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벗어나면은 누구랑? 중국, 러시아,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중국도 한때는 미국 못지않게 우리 지배하려고 했었죠. 러시아도 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북한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반도가요, 통일되지 않으면요, 절대 이 틈바구니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앞서 봤을 때처럼요, 대화 국면이 열리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추구합니다. 대결 국면이 만들어지면 아주 날선 대결 정책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협력적 방향으로 나가면은 또다시 협력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저는 다시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될지, 윤석열이가 탄핵이 될지, 사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차기 정권이 새로운 이런 정부가 아니라 과거처럼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차츰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적극적인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정부 역시 그 힘을 가지고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한반도 한결의 통일평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저희 마치겠습니다.